이탈리아를 그저 유적지들이 많은 관광의 나라로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사실 이탈리아는 세계 GDP 순위 9위에 달하는 경제 강국입니다. 제조업으로는 이미 세계 10위 안에 드는 제조 강국이고요. 총 수출에서는 세계 7위, 총 수입에서는 9위에 위치하며 세계 무역 강국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던 이탈리아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보이는 경제 순위와 달리 사실 이탈리아 경제는 20년째 성장하지 않았고 실질 임금은 제자리 걸음이다 못해 오히려 하락 중이죠. 이런 상황에 이탈리아의 인재들은 이탈리아를 떠나 다른 나라로 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인력 유출로 인한 추정 손실 금액만 매년 14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잘 나가던 이탈리아 경제가 갑자기 왜 이렇게 무너지게 된 건지에 대해서 저와 함께 아주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건 생산성 저하 문제입니다. 생산성은 노동력이나 자본을 증가시키지 않고도 경제 생산을 증가시킬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요소거든요. 하지만 이탈리아는 1980년대 이후부터 최근까지 경제 성장과 함께 1인당 GDP는 가파르게 성장한 반면 총 요소 생산성은 전혀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1980년대 정점을 찍은 후 여태껏 감소하기까지 했죠. 그리고 이러한 생산성 감소는 현재 이탈리아의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탈리아의 낮은 생산성의 원인으로 이탈리아 기업들의 공공 부문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꼽습니다. 영상의 차트에서 보실 수 있듯이 농업, 화학, 전기, 건설, 자동차 제조와 같은 이탈리아의 주요 산업들에서의 정부 의존도는 무척 높죠. 물론 정말 필요할 때 정부 지원에 의지하면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탈리아와 같이 지나치게 공공 부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경우에는 오히려 기업의 성장과 생산성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정부의 복잡한 규제와 관료주의 절차가 늘어나게 돼요. 아무래도 정부의 인허가를 거쳐야 하다 보니 어쩔 수 없는 과정이긴 한데요. 그러한 복잡한 과정과 절차는 기업들이 필수적인 허가를 받거나 규제를 준수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모하게 만듭니다. 이는 노동자들이 실질적인 생산 활동보다는 다른 행정적인 일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만들어 기업의 생산성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기업의 치명적인 문제죠. 이뿐만 아니라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인해 기업들이 신규 사업을 시작하거나 기존 사업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도 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려면 정부 입맛에 맞는 다양한 서류 작업과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소중한 시간이 낭비되거든요. 원래 같았으면 당장 착수했을 신사업을 정부의 행정 절차로 인해 지연되고 심하면 아예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높은 정부 의존도는 기업들의 자립적인 경영을 방해하게 되고요. 이는 기업들의 생산성뿐만 아니라 기업의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력까지도 약화시키게 돼요. 전문가들은 이러한 이탈리아의 상황에 대해서 공공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공 효율성이란 공공 부문이 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말인데요. 이탈리아의 경우 기업들이 정부의 허가를 받거나 규제를 준수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특히 이탈리아의 사법 시스템은 공공 부문 비효율성의 끝판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계약을 한다거나 재판을 함에 있어 걸리는 소요 시간이 엄청나거든요. OECD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탈리아 법원이 민사 또는 상업 절차를 진행할 때 무려 평균 527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는 유럽 평균인 248일에 비해서도 거의 2배에 달하는 수준인데요. 심지어 이탈리아 법원의 60%에서 처리할 사건 5건 중 1건이 3년 이상 계류 중이라고 하니 이탈리아의 공공 효율성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알 수 있죠. 그만큼 이탈리아에서는 새로운 비즈니스가 창출되기 어렵고 생산성에서도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공공 효율성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영상의 차트를 보시면 공공 부문 효율성이 선진 수준으로 상승할 시 생산성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중위 이상인 지역은 노동자 1인당 생산성이 각각 22%, 13%씩 증가하게 되죠. 상승폭이 엄청나죠. 그만큼 현재 이탈리아는 낮은 공공 효율성으로 인해 놓치고 있는 생산성이 엄청난 상황입니다. 이렇듯 공공부문 의존도와 비효율성은 이탈리아의 생산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죠. 여기에 더해서 지리적 격차 또한 이탈리아의 생산성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북부 지역과 중남부 지역 간의 경제 및 소득 격차가 무척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지역별 1인당 GDP만 봐도 그 격차를 확실히 알 수 있는데요. 차트를 보시면 이탈리아 북부 지역의 수치가 중남부에 비해 월등히 높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북서부 지역의
1인당 GDP는 남부 지역의 무려 2배에 달하거든요. 그만큼 이탈리아 경제의 지역 간 격차는 현재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지역마다 발달한 산업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먼저 북부 이탈리아는 한마디로 산업의 중심지입니다. 특히 밀라노, 제노바, 토리노 이 세 개 도시는 산업 삼각지대라고 불리며 이탈리아 경제를 이끌어가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지역들은 해운, 자동차 제조, 화학, 철강, 에너지 등 현재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받는 산업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반면 이탈리아의 중남부 지역은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고도로 발전된 산업을 갖고 있던 북부 지역과 달리 남부 지역은 주로 농업과 관광 산업이 발달해 있거든요. 남부 지역 사람들은 주로 올리브유 생산, 와인 제조, 과일과 채소 재배 등 농산물을 기르고 판매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남부 지역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유적지와 아름다운 해안선으로 유명해 관광 산업이 크게 발달해 있습니다. 나폴리, 시칠리아 등의 지역은 특히 이러한 관광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러한 지역 간 산업의 차이가 지역 간 경제 발전과 생산성 차이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밀라노와 제노바와 같이 산업이 발달한 지역은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인프라가 건설되고 더 많은 일자리 기회가 만들어지며 강력한 경제를 형성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농업에 의존하고 있는 남부 지역보다 경제적 기반이 더욱 튼튼하게 되었고 공공 서비스에 대한 투자와 개선을 더 용이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높은 공공부문 효율성으로 이어지며 노동자들의 높은 생산성으로 이어지게 되었죠. 영상의 그래프만 봐도 이러한 차이가 잘 드러나는데요. 북서부와 북동부의 노동 생산성이 남부와 중부 지역에 비해 훨씬 높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전문가들은 이러한 격차가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잘 발달한 인프라와 높은 생산성을 갖춘 북부 지역의 모습을 보고 더 많은 기업과 노동자들이 이 인프라를 누리기 위해 해당 지역으로 모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안 그래도 많은데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반면 농업이 발달한 일부 남부 지역은 이와 정반대 상황입니다. 북부 지역과 비슷한 수준의 발달이 어렵다 보니 사람들은 여건이 더 좋은 도시를 찾아 떠나게 되고요. 도시의 경제는 점점 쇠퇴해 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생산성 문제 이전에 이탈리아 경제는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바로 인구 문제인데요. 그 중에서도 경제활동 인구 감소 문제는 이탈리아 경제를 옥죄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인구 피라미드는 보기만 해도 너무 이상적이죠. 경제활동이 가능한 인구가 많고 그 뒤를 이어줄 인구도 풍부하고요. 부양해야 할 인구는 무척 적습니다. 반면 이탈리아의 인구 피라미드를 보시면 어떠신가요? 방금 보셨던 이상적인 피라미드와는 아주 다르죠. 왕성하게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인구가 턱없이 부족하고요. 대부분의 인구가 은퇴를 앞두었거나 혹은 이미 은퇴해서 쉬고 있는 계층에 몰려 있습니다. 즉 현재 이탈리아는 나라의 경제를 이끌어가야 할 젊은 인구는 점점 부족해지고 있고 부양해야 할 인구만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모든 걸 감당해야 하는 젊은 층의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탈리아 젊은 층에는 이게 더욱 벅찰 수밖에 없는 게 이탈리아 GDP에서 연금 지출에 들어가는 금액의 비중이 무려 18.8%거든요. 이는 복지 강국이라고 알려진 북유럽의 스웨덴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점점 늘어가는 노인 인구를 따라 이러한 연금 지출도 계속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젊은 층의 부담이 엄청날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 개선될 것 같지 않다는 겁니다. 이탈리아의 추락하는 출산율 때문인데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지만 최근 이탈리아의 출산율은 50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출산율 한명선도 깨질 거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죠. 한마디로 현재 경제활동 인구의 뒤를 이어 이탈리아의 경제를 이끌어갈 세대가 없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경제활동 인구 감소 문제는 이탈리아의 경제 동력 상실로 이어지고 있고 고질적인 문제인 낮은 생산성과 만나 이탈리아의 경제 성장을 더욱 저해하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사 앞서 말씀드렸던 모든 문제점이 곧바로 해결된다고 할지라도 이탈리아의 경제 발전은 오랜 기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바로 이탈리아 경제의 뇌관과 같은 부채 문제 때문인데요. 대부분의 국가는 재정 지출을 위해 부채가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탈리아의 경우는 그 정도가 엄청나다는 게 문제죠. 이탈리아의 부채는 GDP 대비 무려 약 140%에 달하거든요. 이는 얼마 전 엄청난 경제 위기를 겪었던 그리스에 이어 유럽연합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로 그리스와 단 20% 차이밖에 나지 않는 수준이죠. 이렇게 부채가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탈리아는 국가 재정의 상당 부분을 부채의 이자를 지불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데 그 비율만 해도 GDP 대비 무려 3.5%라고 합니다. 이는
2023년 기준 GDP 대비 1.4%를 기록한 한국에 비해서도 거의 2.5배에 달하는 수준이죠. 그리고 이렇게 막대한 금액을 이자 지출에 사용한다는 점은 이탈리아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연스럽게 이탈리아는 국가 경제 출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인프라나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투자할 여력이 없습니다. 돈을 버는 족족 이자를 지불하는 일에 사용해야 하니까요. 결과적으로 이탈리아의 이러한 높은 부채 수준은 이탈리아 경제를 악순환에 빠지게 만들었고요. 이탈리아 경제 성장에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암울해 보이는 경제 상황에서도 이탈리아 정부는 큰 변화와 함께 이 상황을 타개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 일어난 큰 변화를 꼽자면 아무래도 2022년 9월 이탈리아의 구구정당 출신인 조르자 멜로니가 이탈리아의 총리로 선출된 일일 텐데요. 물론 초기에는 새로운 독재자가 선출되었다는 비난이 있기도 했지만 정권을 잡은 이후 그녀는 이탈리아 경제를 위해 많은 변화를 시도하고 있어요. 그녀의 경제정책 초점은 전부 정부 지출을 줄이는 데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책의 선봉에 복지 축소 정책이 있죠. 앞서 살펴보신 것처럼 복지 지출은 이탈리아 재정 지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멜로니 총리는 이탈리아 복지 정책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시민소득을 먼저 손보기로 합니다. 멜로니 총리는 이 시민소득이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떨어뜨려 빈곤을 고착화한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시민소득에 들어가는 막대한 정부 예산 때문에 오히려 교육과 의료 등에 쓸 돈이 줄어든다고 지적하고 있죠. 이에 따라 멜로니 총리는 가구당 지급되는 시민소득을 무려 3분의 1가량 삭감해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삭감하여 생긴 예산을 출산 장려 프로그램으로 전환하게 되는데요. 멜로니 총리는 출산 후 첫 해 동안 부모에게 지급되는 아기 보너스 수당을 50% 인상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3자녀 이상 가정에는 3년 동안 50% 인상된 보너스를 제공하기도 하는 등 출산율 개선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멜로니 총리는 복지를 축소하되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이들에 대한 혜택은 늘림으로써 여러 가지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하고 있죠. 물론 부작용이 없을 수가 없겠죠. 시민소득 축소에 반발한 사람들이 곳곳에서 시위를 일으켜 충돌이 발생했고요. 시민소득이 줄어들면서 빈곤율이 9.8%까지 상승했습니다. 이 수치는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해요. 국민 10명 중 1명이 절대 빈곤 속에 살고 있는 셈인데요. 이렇듯 현재 이탈리아 경제는 어떻게든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진국 이탈리아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탈리아가 왜 이렇게 오랜 기간 성장하지 못했는지 이제 이해가 되기도 하는데요. 일각에서는 이탈리아 정부의 이러한 해결 시도에도 불구하고 깊게 뿌리박힌 문제를 해결하진 못할 거라 주장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탈리아 경제가 현재 위험 요소와 주변의 우려를 극복하고 경제 대국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식세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